네, 검찰총장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한국 사회의 법 위에 계신 우리 법조인들 제대로 위에 계시니까 똥침을 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똥침을 가하는 시간. 네, 전 김용민이고요. 오늘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소재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머리를 좀 스타일 바꾸셨나? 네, 머리를 파마를 했습니다. 아, 예, 휴가 중에 또 이렇게 파마하고 네. 오셨어요. 시원하십니까? 네.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파마를 합니다. 근데 파마할 때가 됐어요. 아, 이제 할 때쯤 되면 이제 많이 풀어진 상황.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장용진 국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로앤피 편집국장이시고, 자, 그리고 우리 김태현 아주경제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주경제에서 두 분을 그리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만은. 글쎄, 최근에 제가 아주 로엔피를 만들어가지고, 네. 아주 로엔피가 이제 광고가 아닌 후원하고 구독으로 체계를 바꿨어요. 근데 시작하고 이제 얼마 안 됐고, 아직 홍보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서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구독이나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많아요. 많아야지. 예. 네. 벌써부터 많아졌어요. 그래야 못 건드려. 예. 회사에서 월급은 주는데 회사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없앨까? 한식이 없앨까? 청명이 없앨까? 그 고민하는데 후원자가 빵빵한데 어떻게 없애나? 그래서 네. 벌써부터 이렇게 많이 생겨가지고 제가 요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후원자 좀 많이 늘려서 아예 이제 새로운 모델로 시작을 할 겁니다. 사실 통장을 만든 지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네네. 상당히 지금 그래요?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요. 언론사가 이렇게 후원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 고무적인 일입니다. 네, 그게 사실은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고 예. 정론을 펼 수 있지 않겠나. 소액 후원자들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 거액 후원자, 이재용 거액 후원자로 이제 언론사가 운영되면 나탱이가 갑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요. 여러분 아주 로앤피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감히 장용진을 자를 수 없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김태형 기자님, 정경심 교수 지난주 판결이 나왔는데 이따 그 얘기 하겠지만은 예견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재판 초반에 재판부가 하는 말들이나 제스처를 보고 이거는 크게 바뀌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이 그러셨구나.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네. 변호인 측에서 상당히 많은 증거들을 내서 그리고 재판부도 1심 재판부랑 다른 내용들을 좀 질문을 하기 시작해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이제 서기호 전 판사께서 저희 그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의 서기호의 법정야화 시간에 항상 그 중요 재판 전에 예측을 하시는데 틀린 적이 없어. 틀린 적 없어요? 내 코너에서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 최성애의 그 어떤 발언의 신빙성을 전혀 다투지 않았다. 굉장히 불안하다.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유. 신유진 변호사님은 그 판결 보고 어떠셨어요? 법조인으로서. 법조인으로서 역시 저는 오늘 낮에도 이제 김태현 기자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이거는 딱 지금 2심 재판부의 문제다 이렇게만 보기는 좀 어렵고 1심부터 아니 1심이 시작되기 전부터 검사들이 법정에 나와서 떼거지로 나와서 막 거의 뭐 시위를 하듯이 거의 여태까지 없었던 일이 법원에서 일어나니까 법원 판사들이 일단 거기서 쫄았는데 그 법원 판사들 사찰을 하지 않았습니까? 1심 때? 그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누구 하나 실제로 아니 검찰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라면서 목소리를 내세우기는커녕 오히려 몇몇 분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좀 썼는데 그것이 막 회자가 되고 막 이름이 보니까 또 사실 법원에 계신 분들은 누구도 자기 이름이 신문에 막 나는 거를 원치 않으세요. 어떠한 연유를 떠나서 그런데 그렇게 되고 주목되고 그러면은 최소한 법관 회의에서라도 전국 법관 회의에서라도 그 판사들이 자기네 이름 걸고 썼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던가 한마디 말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 전국 법관 회의에서도 몇 시간 동안 회의를 한 결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그럼 뭡니까? 그러면 누가 용기를 내서 그렇지. 그거를 잘못했다, 뭐가 잘못된 걸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법원에는. 그러니까 법원이 검찰에게 엄청 쫄았다. 근데 이게 어떤 걸 보고 그러냐면 조국 장관을 털 때 야 얘네가 찍으면 이렇게 털리는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개 털리는구나. 그러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 안 들까요? 그렇지. 만약에 얘네가 나를 표적으로 삼았다면 나 어떻게 되나?
얘네한테 표적으로 찍히면 나는 볼로 간다. 나도 볼로 간다. 사람들이 야 검찰 너무하네 이렇게 생각해 주기를 바랐던 것 같아. 윤석열 일당은. 그래야 너희들 앞으로 조국의 꼴이 네 꼴이 될 수도 있어. 조심해. 이런 무언의 그런 압력, 경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판사의 그 어떤 공포, 네. 판사의 불성실, 판사의 편견, 판사의 기회주의가 이렇게 제동이 걸리지 않는 그런 재판은 우리 국민에게 불행이고 우리 법치주의란 말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 민주공화국의 위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저 광고부터 하고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 보따리 풀도록 하겠습니다. 본황칠 이노큐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깊은 잠을 위한 꿀잠 캡슐 본황칠 이노큐를 소개합니다. 잠이 부족한 분들은 많지만 보통은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꿀잠을 잘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본황칠 이노큐는 자고 싶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서 개운치 못한 분들을 위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본황칠 이노큐는 제주산 황칠나무와 오가피를 주 원료로 만들어서 몸에 부작용이 없는 생약 성분입니다. 특히 황칠나무는 제주도가 원산지고요. 진시황의 불로초로 추정될 만큼 예로부터 몸에 좋기로 소문난 약재입니다. 검증된 황칠나무와 오가피의 효과를 검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김용민닷컴에 이노큐를 직접 드신 분들이 남긴 후기들이 많이 있어요. 맛이나 향을 더 좋게 하는 인공색소, 인공감미료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 방부제 또한 넣지 않았습니다. 전혀 안 넣었어요. 전두환의 머리털만큼도 안 넣었어요. 예. 제주도에서 엄선한 품질의 황칠나무와 오가피 그리고 최고급 난황에서 분리된 레시틴, 진피 등의 몸에 좋은 재료를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본황칠 이노큐 한 캡슐을 넣고 차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편안한 향기와 맛을 느끼실 수 있어요. 주무시기 전에. 자, 본황칠 이노큐는 최소 수량을 주문하셔도 배송비 무료인데요. 김용민닷컴에서 본황칠 이노큐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비싼 본황칠 이노큐인데 파격적인 가격으로 우리가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박스 52,000원, 세 박스는 더 저렴합니다. 152,200원입니다. 네, 152,200원. 세 박스. 여러분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정경심 교수 한결 상고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오늘 상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상고를 했는데 이게 상고 3심은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죠. 네. 법률심. 1심과 2심의 판단이 네. 잘못됐나 잘됐나 이런 건데 소 변호사님. 네. 1심, 2심 졌는데 네. 터무니없이 이제 증거긴 합니다만은 3심 가서 엎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왜냐하면 저는 항소심에서 좀 심리 미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심리를 생각을 제대로 못했다? 하고, 예,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그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또 그 전제로서 그 PC가 예를 들면은 정말 비정상 종료됐는데 마치 정상 종료된 것처럼 검찰이 그 조교를 기망하여서 이미 제출 받아간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필수적으로 그 포렌식 결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인 제3의 전문가의 증언이 저는 필요하다고 그렇지. 생각을 했는데 그 PC 그런 관련해서. 것들은 그렇죠. 예. 전혀 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은 아마 대법원에서 증거능력 판단을 또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 경험칙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일탈했다라는 점을 꼭 지적을 하고 싶어요. 자유심증주의가 뭔지. 자유심증주의는 판사 마음대로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예. 한계가 있습니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가 이렇게 경험칙이라는 게 있어요. 적어도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니지 라는 그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저기 표점장 부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경심 교수가 썼다라는 게 확실한데 PC의 위치, IP 주소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따라서 그건 아예 판단을 안 했어. 그래. 이 부분은 심리 미진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IP 주소라는 것은 때로는 장소를 특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장소라는 것은 이 사람이 그 PC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즉 현장 부재 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현장 부재 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피고 측이 현장 부재 증명을 위해서 IP 주소를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다루지 않았다는 것은 심리 미진인과 동시에 그 부분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칙을 위반한 내용이에요.
말이 조금 어렵고 전문적이라서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예. 제가 이 핸드폰을 회사에 놓고 왔다 쳐요. 예. 놓고 와서 여기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핸드폰을 가지고 한 놈이 이거 보이스피싱을 있다 쳐요. 근데 이제 나중에 경찰이 이제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장용진 핸드폰이니까 장용진을 보이스피싱 사범으로 잡아갔다 쳐요. 판사가 판단을 해. 이 핸드폰은 장용진의 핸드폰이니까 장용진 네가 범인이야. 그래서 아니요, 저는 그 당시 거기 없었어요. 라고 했는데 장용진 네 핸드폰이니 장용진 네가 어디 있었던 간에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그래서 아니 제가 근데 유튜브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핸드폰이라는 게 확실한데 네가 유튜브 나왔다는 거는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따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 거나 그 이게 PC가 어디 있는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건 딱 상황이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한기가 싹 들어옵니다. 이거는 보면은 딱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경험칙하고도 맞아요? 안 맞지. 그리고 이걸 안 따져봤다는 거는 심리미진이기도 하죠. 당연히 이거는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표창장 같은 그런 입시 비리 혐의 관련해서 결국은 그 인턴 증명서라는 것이 왜곡되거나 혹은 좀 과장되거나 이런 것을 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인가에 대해서도 좀 항소심에서 잘 판단을 해주기를 바랬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1심과 동일하게 오히려 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당시의 입시제도를 탓하는 정경심 교수의 태도가 더 문제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오히려 더 중하게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도 좀 법원이 당시 입시제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 피고인의 태도는 이제 뭐 오히려 재판부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제 피고인이 반성을 하기보다는 당시의 입시제도를 탓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안 좋은 양형사유로 반영한다. 이렇게 이제 썼는데 그거는 당시 입시제도를 탓한 게 아니라 당시의 입시제도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정도의 행위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소명하는 것이었을 텐데 그거를 좀 재판부가 오해를 한 것인지 그 점이 되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불리한 양형 요소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거 들으면서 좀 황당했거든요. 불리한 양형 요소에 뭐가 있냐면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피 임직원들로 하여금 허위의 내용이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언론 보도자료, 청문회 대비 자료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내용인데 요거를 고쳐달라고 얘기한 게 이 사람들한테 증거를 인멸해달라고 종용한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두 번째는 김경록 씨 관련한 겁니다. 정경심 교수의 교사에 따라 증거 은닉을 실행한 사람을 상대로는 수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기까지 했다. 근데 이 건 같은 경우에도 김경록 씨한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증언을 하라고 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이 부분은 그냥 판사의 뭐랄까 뇌 속에 있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수사가 시작될 무렵부터 조민에 대한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여 사실과 다른 해명과 진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하였음. 이 부분이 뭐냐면 최성해 전 총장한테 통화한 내용 그리고 동양대 직원들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물어본 내용 이거를 이 동양대 직원들이 조선일보나 그 보수 언론에 다음날 바로 문자나 전화통화 내용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 정경심 교수는 정말로 이 사실관계를 물어보려고 했던 그 행위들이 갑자기 마치 범죄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네 번째가 이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컴퓨터의 저장 매체 중 중요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과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근데 이게 너무 황당한 게 뭐냐면 이 노트북의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노트북은 없는 노트북이에요. 그러니까 노트북 가방을 들고 갔다. 이걸 갖고 노트북이 그 안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어디다 숨겼을 것이다. 그렇죠. 아니 노트북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고? 그 가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트북이 있을 것이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함부로 단정해도 됩니까? 안 되죠. 그 노트북 가방 안에는 정경심 교수가 평소에도 문서를 넣고 다녔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노트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아마 호텔에서 빌렸던 아이패드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패드를 노트북으로 착각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저는 이 대법원이 법률심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법률적인 적용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데 여기서 업무방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제 위조 사문서라든지 그런 인턴 증명서라든지 아니면은 표창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특히 서울대 의전원 같은 경우는 제출을 했지만 최종 합격한 것도 아니거든요. 1단계 전형을 통과한 건데 그 통과한 것만으로도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업무가 방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다. 하고 볼 수가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의문이에요. 그리고 동양대 표창장이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이 되어서 여기는 이제 위계 공무집행 방해로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만약에 부실한 내용 또는 그러니까 인턴 증명서 같은 경우는 부실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 동양대 표창장은 과연 뭐 장소라든지 그 변호인 측에서 증명하려고 했던 항소심에서 증명하려고 했던 모든 자료들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봤던 것을 가지고 과연 위조라고 할 수 있으며 정말 정확하게 위조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입증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것을 가지고 업무 방해까지 다른 죄까지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지. 사실 이게 위조된 게 아니라 표창장이 위조된 게 아니라면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위조됐다라고 보면서 공무집행 방해까지 그 표창장 하나로 2개의 죄를 만들어냈거든요. 행사까지 하니까 3개의 죄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문제가 되는 이 위조된 사문서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면밀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 죄로 인해서 그걸 만들기만 하면 아니 장고증명서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서 뭐 당연히 행사하는 거잖아요. 위조건이 아닙니다. 장고증명서 만들어가지고 집에다가 뭐 걸어놓을 일도 아니고, 네. 그 누구한테 뭐 자랑하려고 허위로 만든 것도 아니고, 네. 다 나름대로 다른 범죄에 쓰기 위해서 네. 이렇게 허위 장고증명서를 만든 그렇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은 그 위조 사문서 위조죄로 여러 가지 최소한 2가지 죄가 성립이 된다면 그 기본이 되는 사문서 위조죄의 성도는 면밀하게 봐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증거에 대해서는 배척하는데 배척하는 근거 없이 배척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은 법률심에서 판단할 수 있거든요. 변호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런 부분은 법률심에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법률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굉장히 많이 있다. 많이 있으니까 부디 우리가 대선에 이겨서라도 그거를 법률심에서 제대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이게 네,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번 항소심에서 또 살펴볼 필요가 없다라고 아예 그냥 대처했던 게 뭐냐면 친구. 예, 조민 씨 그 동영상 속에 나오는 게 조민이든 말든 뭐 필요가 없다. 네. 인턴 증명서가 허위니까 뭐 거기에 등장하는 게 조민이든 말든 살펴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턴 증명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그 세미나에 참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그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 기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턴 활동은 세미나에 참석하는 거거든요. 세미나에 참석을 했으면 사실 다른 거 안 했어도 다 오케이. 그리고 그 세미나가 그게 이제 동북아시아 사형제도에 대한 영어로 하는 국제 세미나 발표였는데 발표자가 조국 교수, 한인석 교수, 백태웅 교수, 하와이대 3분이었는데 네. 다 영어로 해요. 그리고 뭐 그렇게 청중이 많지도 않았어요. 거기에서 고등학생들이 뭘 합니까? 뭔 준비를 합니까? 발표 자료는 다 당사자들이 준비할 것이고, 그 다음에 프린트도 다 조교들이 할 건데, 고등학생들이 와서 뭐 해요? 할 게 뭐 있어요? 하기 전에 니들이 미리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사연과 관련돼 가지고 자료 좀 찾아봐라 이 정도거든요. 미리 공부 좀 해봐라 이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 정도 하고 자료 와서 미리 토론회 같은 거 니들끼리 자체적으로 하면 좋고 와가지고 그 내용 듣고 그 다음에 소감 발표하고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 정도만 했으면 오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세미나 참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허위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찐빵에 앙꼬가 있었는데 앙꼬가 있는지 아닌지는 따져볼 필요 없이 찐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경험치과도 배치되고 심리 미진이기도 하고 판사의 그 자유신중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재판이 개판이었다는 거죠. 저는 근데 이런 개판이 나오게 된 이유가 사실은 하나라고 봐요. 이 판사는 재판을 한 게 아니라 선거운동을 한 거예요.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판사 출신의 최재형, 검사 출신의 윤석열 이 두 사람에 대한 지지율이 나날이 떨어지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든 반전을 시키고 싶은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무언가 이 정권을 흔들고 싶은 겁니다.
그 흔들 수 있는 어떠한 거라도 조그만 끈덕지라도 만들고 싶은 게 이 판사들의 생각이라고밖에 생각 안 들어요. 그게 달리 말하면 이 사회의 진짜 적폐는 판사들이었구나. 선출되지 않는 판사, 검사, 이 사회의 또 고위 관료 이런 사람들이 적폐의 전위부대 노릇을 하고 있고 적폐의 수호자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사실 만천하에 공개한 거나 다름없다. 그것이 실제로 드러난 사례가 이번 재판이다. 저는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은, 물론 그런 시각도 있었겠지만, 이 사건은 저는 이제 이재용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의 영역은 넘어간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컸을 것 같아요. 물론 사법부는 독립적으로 판단을 잘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판단을 해도 너무너무 큰 부담이 오기 때문에, 저는 원래 법조인으로서 이런 논평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대법원에 빨리 그냥 올린 게 아닐까. 왜냐하면 증거능력 판단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중간중간 나오는 기사들을 봤을 때 재판부가 이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재판지를 한 것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검사 쪽에 성명을 할 때 만약에 이 PC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표창장 위조죄가 입증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라,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그거는 분명히 이 PC 증거 능력에 대해서 그래도 의문을 품었다라는 그런 심정을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고인이 새로 신청한 증거라던가 새로 신청한 증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판단을 하지 않고 이렇게 신속하게 그냥 재판을 1심과 똑같이 끝내버렸다는 거는 그냥 대법원에 빨리 넘기고 싶은 생각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뭐 판사가 3명이나 되는데 판단하기 어려운 건, 야 이건 네가 담당하고 이건 네가 담당하고 이건 내가 할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 아니 3명씩 있어가지고 그게 판단하기 싫어서 대법원한테 넘겼다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는 거죠. 너무 부담스럽다. 아니 부담스러우면 그 때려치든가 그냥. 그러니까 때려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좋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군데군데 보면은 파기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좀 보이긴 해요. 했어요. 예컨대 이런 부분이 있어요. 표창장 부분에서 보면은 현존하지 않는 표창장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러면 사실 이 말은 사실은 이거 파기하고 싶었어라는 표현이 다른 어떤 은근한 그 말이 아닌가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약간 좀 착각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담당 부장판사가 저는 마상혁 판사인 줄 알았어요. 이 마상혁 부장판사는 사실 조국 장관 1심 판사하고 계시죠. 그걸 착각을 해가지고 마상혁 부장판사는 좀 다르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판결이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 마상혁 부장판사가 라고 제가 좀 착각을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아마 일부러 대법원에 떠넘기려고 하지 않았을까, 좀 선회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선회한다면 재판부의 판단을 좀 좋게 판단하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었을 부분이 좀 있기는 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보더라도 비겁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대법원으로 빨리 넘기고 싶었다라고 한다면은 대법원 가서 엎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그 근거입니까?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솔직히 말하자면은 대법관쯤 돼야지 엎을 수 있는 사건이기는 해요. 그렇게. 아니, 사건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쩌다 보니까, 사건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대법관이나 돼야지, 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사건을 만약에 제가 볼 때는 김선수 대법관 정도나 맡아야지 이 사건을 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김경수 확정 판결한 그 양반 만나면은 그 사람 만나면 되면 망하는 거고요. 저는 이 판결 중에 하나 꼭 대법원 가서는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그 표창장으로 2번 기소가 됩니다. 근데 첫 번째에 기소됐던 거는 이제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당일에 기소됐던 것인데, 이 부분은 무죄가 나왔어요, 이번에도. 그리고 그 뒤에 기소된 것이 유죄가 나왔는데, 대부분 입시 비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이 표창장이기 때문에 입시 비리가 나중에 이제 날아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표창장만 날아간다면. 근데 이번 재판부도 이 두 가지 사실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른 사실이라고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재판 진행이 됐을 때 그 이전 재판부에서, 1심의 첫 번째 재판부에서 이 사건은 이거 봐라, 공소 사실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날짜도 다르고 장소도 다른데 어떻게 같은 사실일 수 있냐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 다른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어떤 이유가 돼버려서 대법원 가서는 이게 좀 바로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부분도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이런 거예요. 일단 확 기소해 놓고 붙잡아 놓은 다음에 공소장을 다시 써도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를 하자면 공소장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수사를 더 할 수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붙잡아 와가지고 공소장 대충 만들어서 해놓고 그때부터 다시 수사를 해가지고 정식 공소장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편법을 써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렇게 뒤에 만들어진 공소장 자체를 무조건 아웃시켜야 돼요. 맞아요. 분명히 검찰 수사에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문제가 많은 검찰 수사였어요. 이 항소심 재판부의 어떤 의도를 제가 선회해서 해석을 하기는 했지만 변호인으로서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는 부분은 이 검찰의 표적 수사에 대해서 왜 아무런 문제점을 사법부가 지적하지 않는가. 정말 이 수사의 시작 자체부터 잘 생각을 해본다면요. 아, 정말 너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이 수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동안 탈탈 턴 것이 먼지 털기식 수사도 있었고요. 표적 수사도 있었고요. 과잉 수사도 있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완전히 그 판사의 판단 속에서는 배제가 됐어요. 아니, 이 법원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고 자유평등 정의의 전당이라고 그랬는데 없어. 수사 과정에서 벌어졌던 이런 대단히 불합리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인식이 없어요. 뭐 이런 판사가 다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진짜 적폐의 본사는 선출받지 않았는데 시험으로 출세한 이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영혼을 갈아놓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표적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변호인으로서 만약에 표적 수사가 있었다면은 반드시 주장해야 되는 그런 쟁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 표적 수사는 뭐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주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유무죄 판단에 대한 주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양형 판단에 대한 주장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정말 이 부분을 고민을 했는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가족만큼 표적 수사를 받은 일이 있었느냐? 저는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항소심 판결을 보고 준비를 하면서 이걸 진짜 법적으로 평론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생각이 어디에 자꾸 가 닿냐면 도대체 왜 조국 전 장관에게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러니까 저는 사법부가 4년을 판결을 했다는 걸 보고 아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고등학생이 인턴 하면서 어항 물 갈아줬으면 인턴 증명서에는 어항 물 갈아줬다고 써야 되느냐. 아, 그렇지. 그리고 뭐 고등학생이 이제 뭐 어디 학교 가가지고 인턴 하면서 일주일에 한 2-3번 간 걸 가지고 한 2주 동안 인턴 했다라고 기간을 그렇게 조금 과장을 해서 써주면 그게 이렇게 감옥에 갈 일인가. 정말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와닿지 않았어요. 당시에 이제 이 조민 양의 문제는 앞으로 뭐 고려대라던가 부산대 의전원이라던가 이런 입학 취소와 이제 또 바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로 입학 취소할 수도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대학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겠죠. 그런데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입시 자료를 허위로 제출을 하면은 그게 입학 취소는 당연히 되죠. 근데 그게 모든 자료가 다 허위면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 무조건 입학 취소냐 연결되느냐 저는 그렇게 연결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고려대가 판단할 일이겠지만 당시에 그 입시 전형 안에서 그런 인턴 증명서를 낸 것이 조민 양 한 명이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적어도 조민 양에 대해서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을 하려면 당시에 그 입시 자료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자료들이 아마 다 지금 일단 없을 것이고요. 그렇죠. 고려대 자료 같은 경우에는 조민 씨 것도 고려대에서 압수된 게 아닙니다. 정경심 교수 컴퓨터에서 나온 거고요. 이게 제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입시에 사용됐을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검찰이 주장을 했던 거고 고려대에서도 검찰이 압수했다는 그 문건을 달라고 요구를 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1심 재판부의 판단과 2심 재판부의 가장 큰 판단은 저는 1심 재판의 판단 자체를 표창장으로 단연존내라고 얘기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모펀드에 관련된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제일 높았던 미공개 정보 이용 같은 경우가 거의 무죄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형량이 줄어들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사모펀드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무죄가 나왔음에도 이 형량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거는 그럼 표창장으로 단연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시민들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되게 황당한 게
이게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 이런 허위 뭐 스펙이라고 일컫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시 입학 사정 담당관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을 텐데 이것을 허위로 속였다. 그래서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교수님이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 크게 점수를 주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는 면접관이 그랬어요. 면접관이 직접 한 얘기예요. 왜 면접관 사람이 직접 한 얘기를 못 믿고 본인들이 재판부가 아유 믿었을 거야. 안 믿었대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 근데 왜 저기 믿었을 거라고 해서. 김건희 씨 논문, 김건희 씨 박사 논문 보니까 그게 모 신문사에 기사 내용을 거의 70% 이상 뺏긴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후보한테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니까 그건 난 잘 모르겠고 대학에서 학술적으로 독자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마찬가지예요. 조민식 문제도 대학에서 독자적으로 학문적으로 알아서 판단할 문제거든요. 입학 사정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방해가 있었다 없었다 그거를 왜 검찰이 법원이 판단합니까? 아니 제가 볼 때 이 부분도 사실은 대법원에서 판단해봐야 돼요. 고려대에서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우리가 아니 사실 이거는 이 정도였으면은 사실 우리가 이 학생을 합격을 안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정도가 합격을 판단했다면 우리는 이건 입시지를 방해를 받은 겁니다. 라고 했다면 이거 분명히 입시 방해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증언이 나왔거나 아니면 고발이 있었거나 라고 해야지 입시 업무에서 방해가 있었다라고 한 거고 부산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고발 행위가 존재해야만이 가능하다. 실제로 보면은 비슷한 사례가 어떻게 되냐면은 국회 증언감정법 같은 경우에도 국회 모독죄 같은 국회가 고발을 해야지 실제로 이게 검찰에서 이걸 소추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저는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에서 고발이 있어야지 됐는지 여부도 좀 이번에 대법원에 좀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사실 대학 교수가 아니 담당과 심시 담당과 아니 우리 그건 생각도 안 했는데요. 실제로 고대 같은 경우에는 조민 씨가 어떻게 들어갔냐면 외고생 전형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의전원은 기본적으로 미트 의학 적성시험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적성시험 점수하고 내신 성적, 학교 다닐 때 점수가 얼마나 잘 받았느냐. 요 두 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지, 그 밖의 것을 가지고는 판단을 잘 안 해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안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 우기는 도대체 그 봉사활동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웃기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요, 내가 이 얘기를 꼭 갖고 가고 싶은데 몇 번 했는데, 제가 우리 아들이 토요일만 되면은 가평 고등학교 가서 봉사활동 갑니다. 학교 학기 때는. 왜? 저기 가평천 가가지고 환경 미화 이런 거 하면은 가평 군청에서 봉사활동 했다고 4시간짜리 확인서를 줘요. 근데 애들이 4시간을 다 채우고 열심히 가평천을 청소를 하느냐? 아니에요. 한 30분 정도 그냥 대충 휴지 줍는 척만 하고 와요. 아니, 휴지 줍는 척만 하면 다행이야. 가서 지들끼리 가가지고 작대기 가지고 지들끼리 칼 싸움하고 와. 예. 놀다 오죠.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쫓아다니면서 야단치고 니들 말썽 피운다고 뭐라 그러고 여자애들은 또 돌아다니면서 자기들끼리 녹색 닦으리고 그런다고 그러고 하여튼 선생님 난리가 나요. 그렇지만 다 줍니다. 온 애들한테는 다 줘요. 맞아요. 근데 그거 이제부터 그렇게 되면 뭐냐? 내가 감옥 가게 생겼어 이제. 우리 아들이 그거 받아오면. 네. 근데 이게 조국 전 장관에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8월 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명한 다음에 정말 빛의 속도로 한 달 만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에 뭐 서울대, 부산대 등 30여 곳 압수수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나왔던 의혹들은 뭐 사모펀드, 운동학원, 뭐
표창장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특수부 검사들 막 몇십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정말 집중적으로 수사를 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나온 결론은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뭐 권력형 비리라던가 뭐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했다던가 이런 거는 정말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결국은 어떤 이런 인턴 증명서를 좀 왜곡하고 부풀려서 대학 입시 자료에 사용했다. 이게 결국 남은 거거든요. 그 재판 취재할 때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일가의 사건이라고 해서 기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 동생 사건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뭐야 이거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 라고 해서 이 하나씩 제하기 시작했고 결국에 남은 사건이 정경심 교수 사건과 그러고 보니 그리고 조범동 씨 사건. 조원 씨 얘기는 결국에 완전히 없어졌네. 완전히 사라져버렸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아니라 다른 사람 정말 평범한 그냥 일반인들에게 일어난 일이었다면 이거는 특수부가 달려들 사건이 아니라 그냥 형사고 검사 한 명이 그냥 조사해가지고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벌금이라던가 집행유예라던가 뭐 이런 것 나올 사건, 솔직히 그런 사건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게 조국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고 저는 그래서 계속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인생이 정말 너무 아이러니하다.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어떻게 보면 꿈꾸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권력기관 개혁, 검찰 개혁이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큰 바퀴가 굴러가고 있는데 모양새는 지금 이 모양새로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아이러니하고 지금 굉장히 뭐 페이스북을 보니까 너무 많이 고통스럽다 이렇게 쓰셨던데 그래도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에 인사청문회 이후에 그리고 장관 사퇴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이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의 바퀴는 지금 굴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정말 잘 버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시민들도, 촛불 시민들도 결국 이거예요. 뭐 법리 때문에 1심, 2심 다 진 게 아니라 진중권이 말처럼 그게 아니라 이게 한마디로 매기는 겁니다. 검찰 개혁을 외쳐? 야, 개혁이 되는지 한번 보자. 될 것 같아? 우리 법조의 영역을 감히 건드리냐? 이 평범한 개돼지들이. 계속 한번 그렇게 촛불 들고 검찰개혁 외치고 그래봐. 조국 수호 외치고 그래봐. 되나 안 되나 한번 봐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시민들이 이런 거듭된 결과에 절망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절망하면 안 돼요.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3심까지 가야 할 텐데 3심에 대해서 저는 의외로 우리 법률가님들이 굉장히 왜냐하면 가능성이 2심이 있다고. 굉장히 빨리 끝냈기 때문에 2심이 정말 이렇다 할 거 없이 그냥 너무 빨리 끝나고 너무 올라가 버려서 대법원이 검토할 것들이 오히려 많아진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는 좀 괜찮다. 그냥 뭐 손쉽게 원심을 그냥 인용하고 끝내버렸습니다. 인용하고 끝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2심 결과를. 대법원이. 대법원이. 네, 대법원이 뭐 아이고 그래도 우린 좀 달라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대법관이면 참 좋겠지만. 그런 대법관이 만나야겠네요. 그 후보를 잘 만나야 네, 되겠다. 잘 만나야 되겠네요. 이게 뭐예요? 세상에 법관에 따라서 그 법관의 그 성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게 좀 너무 슬프고 비참한 거 아닙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결국엔 전원합의체로 갈 겁니다. 전원합의체? 네. 사실은 지난번에 김경수 지사건도 전원합의체로 가야 되는 사건인데 그랬죠. 이동원 대법관이 주구장창 소부에서 끝내는 바람에 이게 이상해진 사건이에요. 아니 소부에서 그냥 끝낼 수 있는 이유가 한 4명 정도의 대법관이 뜻이 동일하면은 전원합의체로 안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올라갔는데 소부 한 4명의 대법관이 야 이거 볼 것도 없지 뭐 이걸 전압으로 가니 근데 이럴 가능성 전압에서도 전압이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그래요? 네. 오. 전압에서 이건 올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아요. 우리 MS 형님이 김명수 MS 형님이 전압으로 갑시다. 예, 전압으로 갑시다라고 할 수 있는 걸로 알아요. 요건이 있어요. 전압에 갈 수 있는 그런 요건 뭡니까? 중에 그걸 제가 지금 안 찾아봤는데 근데 그 중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전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압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이 사건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면은 대법원에 박살이 날 수 있다. 그런 거 두려워할까? 박살이 나기도 힘들고. 박살이 안 날 것 같은데요? 아니. 대법원이 어떻게 박살이 나요? 아니요,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군사정권도 박살이 나는데 대부분쯤이야 박살을 못 내요? 아니 글쎄 그게 보장이 되냐 이거야. 아니 국민들이 박살을 내야죠. 아유 무서워라도 했으면 이런 판결 내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니 뭐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니 제가 하실 말하는 거는
국민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국민들이 이 사건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대법원을 박살낸다 라는 마음으로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그래야지 이 사건이 제대로 결말이 날 것이다. 저는 뭐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박살을 낼 것이다가 아니라 국민들이 낼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 네. 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법원 가서 우리가 뭐 무죄로 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심사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도 어쩔 수 없이 이 대중의 여론에 전혀 상관없어 이렇게 판단하진 않아서 지금 장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정도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고 또 정말 정치적인 상황에서 대법원이 소신을 지키기 어렵지 않도록 또 우리가 아까 낮에 김태형 기자로도 얘기했지만 정권 재창출, 정권 연장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